이번 강연은 과거를 살아간 인물들이 남긴 예술작품을 통해 폭넓은 이해와 배경을 통해 살아있는 감성을 얻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남농 선생님의 후손인 허진 교수님과 오웅 강사님의 생생한 고증을 통해서 남농 선생의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면모를 통한 화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웅 선생님은 향토사를 연구하시던 중 남농 학원의 그림 세계에 이끌려 광범위한 학원가의 인문사 연구에 집중하여 수많은 업체를 쌓으셨습니다. 저서로는 목포의 향토문화 연구를 발간, 국내 유수 매체에 많은 소논문을 기고하신 바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전남문화연합회 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남농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간단히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그림을 감상함과 아울러 초년기부터서 말년에 이르도록 어떻게 그림이 변천해 왔는가, 이걸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 이름 불리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지요. 이름 부른다고 그래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분 좋지 않죠. 이런 것이 심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서양 사람이기보다 동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유시해서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서는 그 사람 어렸을 때의 이름 같은 거 부르는 것은 금기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버지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친척들 정도. 생활 범위가 또 좁으니까 그런 정도 되는데, 20살이 넘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성년식을 해서 성년이 되면은 자라고 그래서 이름이 따로 이제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하고는 다르게 지어줬었습니다. 이 이름은 뭐냐 그러면 친구들이나 손윗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렀어요. 손 아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를 쓴다든지 글을 잘 쓰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요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술가처럼 되면은 이런 분들은 대개 뭐냐 그러면 남이 지어주기도 하고 선생이 지어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지어주기도 해서 호라는 것이 있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아호라고 그러죠. 좀 높여서 이야기하면 벼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호를 지어줬어요. 이 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되는 이는 남농이에요. 예. 남영 남자 알죠? 한자로 농사 짓는다 해서 농자, 구불공 밑에다 별진자 한자 쓰는 남농입니다. 어째 이런 이름이 붙었냐 그러면요,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림을 나눌 때 남화 또는 북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 남종화를 농부가 농사 짓듯이 열심히 가꾸어서 길러내라 그래서 남종화의 남을 따고 농사의 농을 따서 남농이라고 지어줬다고 그래요. 이 호를 지어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예사 사람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조선 말기에서부터서 일제 시기에 걸쳐서 한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무정 정만조라는 이가 지어준 겁니다. 18살 때. 그래서 흔히 남농화백 하기도 하지만은 이름은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허씨에다가 이름은 글자가 한자예요. 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농, 허건, 화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높여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호를 쓸 때는 선생이나 화백이나 하는 말을 안 붙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예사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농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나로 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대가 앞선 분인데 그분한테 그냥 아무리 함부로 불러도 좋다고 그래서 남농 함부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흔히 남농 선생 또는 남농 화백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생애를 보건데 1908년에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가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 지난번에 갔기 때문에 안 갑니다만은 가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 진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9년 동안 삽니다. 만으로 해서는 8년이죠. 9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강진으로 가 있어서 어머니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강진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강진 가서 7년 동안 생활합니다. 근데 모두 합하면 얼마 되겠어요? 15년 되겠죠. 만으로 해서 8년 하고 9살 때니까 8년 아니에요? 만으로 따지면. 그러고 거기 가서 7년. 이렇게 15년이에요. 그런데 강진 가서 사는 동안에 뭐냐 그러면 한문을 처음으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거의 4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어쩌냐 그러면은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때는 보통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하기를 80살까지 사셨다고 그랬으니까 만으로 해서 79년 산 셈이에요.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79년 4개월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15년 그러니까 두 군데서 살고는 나머지 64년 동안은 어쩌냐 그러면 목포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목포 사람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면 초등학교는 북교 지금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여기 북교 초등학교 출신 혹시 있어요? 한 사람도 없구나. 북교 초등학교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기 4학년부터서 거기를 다녔는데 4학년 때 그때 몇 살이냐 그러면 17살 때예요. 여러분들 나이하고 어쩝니까? 비슷한 지금 나이죠. 그런데 그때는 늦게 학교 다녀서 그때 비로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과정을 마쳤는데 5학년 때는 뭐냐 그러면 전국 초등학생 미술 경연대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전국에서 2등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어쩌냐 그러면은 목포에서 전라남도 공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도 작품 출품해갖고 2등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가가 되겠다. 그림을 그려야 썼다. 그때는 화가라 했겠죠. 그런 꿈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그때의 화가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끼니 있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까지는 없겠지만은 하여간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딱 따져서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몇 번이고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글을 써서 저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그 글을 쓸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못하겠는데 목포에서는 세 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첫째 제일 처음에 강진수 요리 와서 산 데가 어디냐 하면 북교동이었어요. 여기서는 11년 동안 살았습니다만 이때는 아버지 밑에서 별로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럼 더 기억에 남을 테니까. 죽교동, 내가 동그라미 작은 2로에서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건 1934년부터서 54년, 3년까지 산 시기입니다. 만으로 해서 19년, 그럼 20년인데 여러분들이 외볼 때는 그러니까요. 외지에서 15년 살고 여기서 64년 살았는데 북교동에서 한 10년, 그 다음에 죽교동에서 한 20년, 그리고 나중에 죽동에서 한 30년 살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죽교동에서 산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굉장히 아꼈던 동생도 죽어버립니다. 26살 먹은 동생. 만약 그분이 살았더라면 굉장한 화가가 될 뿐이었는데 동생이 잃었죠. 마지막에 어쩌냐 그러면 어머니도 여기서 잃습니다. 그러면서 6.25 겪지요. 해방도 됩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부터서 여기서 살아요. 그래 6.25 겪죠. 하여간
어려운 시기가 얘가 이 시기입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 그러면 겨울이면 불을 떼지 못해서요. 밤이고 낮이고 불을 못 떼는 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겨울에 발가락에 얼음이 든 거예요. 겨울 내내. 요새는 동상 걸렸다는 말로 쓰지요. 흔히 우리는 얼음 들었다고 그러는데 한방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골습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걸 걸려가지고 고치지를 못했는 이것이 1935년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지난 뒤인 1944년에 할 수 없이 여기서 터져서 막 피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거기 가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무릎 아래쪽 왼쪽 무릎 아래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지 않고 수술받은 해에도 그림을 남겼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림 그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6.25 터진 해에도 그림을 남겼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0년을 겪고 축동에서 30년 생활, 이거는 비교적 좀 형편이 피고 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는 설명 안 하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남농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이따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2년 동안 사시다 가셨습니다. 옛날에 산수화를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색채가 아주 짙게 그린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먹이나 이렇게 옅은 색만을 써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둘 다 누구냐 그러면 심전 안중식 선생의 그림이에요. 한말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제자도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신 분인데 이분의 그림 보면 굉장히 색채가 짙은 편이죠. 이렇게 짙은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요. 다음 보세요. 반대로 이 먹이나 이 옅은 색만을 써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앞에 그림하고 견주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남종화라고 그럽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남종화예요. 남종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색채를 쓴 시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뭐냐 그러면 먹이나 옅은 색깔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남노선의 할아버지 되신 분인데 소치허련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남노선이 태어난 집입니다. 여기는 이 아까 안방 이 위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현액이라고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었어요. 저 글씨는 누가 써준 것이냐 그러면 추사 김정인 선생이 써준 겁니다. 추사 선생이 뭐냐 그러면 소치 선생을 가르쳤거든요. 해남 여러분들 대흥사 알죠? 거기에 일지암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면서 소치 선생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소개로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추사 선생한테 가게 되는데 그분의 초상화예요. 이분이 이제 추사 김정인의 초상입니다. 이건 소치 선생이 그린 걸로 돼 있어요. 상당히 아주 웬만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았던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소치 선생만큼은 칭찬한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줄 것은 이렇게 해서 위에 붓글씨로 뭐라고 한자로 써놨죠. 저런 것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 저걸 뭐라고 하냐면 화제라고 그럽니다. 화제. 그림의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림 화자 제목이라고 해서 쓰는 제. 그래서 화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도장 찍어놨죠. 저런 것보다 뭐라 그래요? 응? 그렇습니다. 낙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 이 사람이 없고 산이 있는데 어째 집에 사람이 없을까요? 응? 뭐라고? 무인화. 무인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저 속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저 그림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어요? 저 그림이 적어 있으니까 나하고는 다른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저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냐? 저 정작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앞에 펼쳐진 저런 경치를 본다고 못 주겠어요.
훨씬 달라지겠죠. 네. 언제든 저런 그림 볼 때는 그런 생각 갖고 감상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농 기념관의 그림을 볼라 합니다. 여기서는 1931년서부터서 쭉 이렇게 연대 순으로 제가 배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분의 그림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냐 그러면 중국풍 따르다가 나중에는 어쩌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생화, 소위 미술에서 말하는 실경을 그대로 그린 시기가 있고 거기에 조금 이제 달라져가는 시기가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주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빨리 넘기려니까. 네. 다음으로 갑니다. 이건 남농 기념관이고요. 생전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이제 1931년도 그림입니다. 중국풍이죠. 뭐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요 그림하고 어쩝니까? 판에 도장으로 찍어놓은 것 같죠? 판에 박은 것 같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폭포가 흐르고 여기도 폭포가 있고 여기는 물안개가 끼고 여기는 물이 흐르고 그림 패턴은 똑같죠? 중국풍입니다. 초기작이에요. 남농 선생의 작품이 지금 30년도부터서 87년도까지 58년 동안은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데 30년도 그림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상태가.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제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연차 순으로 딱 해놨으니까. 요거는 호랑이 그림인데 지금 누가 그렸다고 해도 손색이 없죠. 예. 그런데 그린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1934년이에요. 색재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저런 그림도 그려보고 한 시기예요. 예? 이 그림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 응? 응? 와, 내가 얻는 봤구나. 그 머그 번짐이요, 짙은 머그 번짐이 분 여러 번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잘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치우란 말은 이건 비가 많이 오는 거. 소나기를 이야기합니다. 소나기 알죠? 네. 소나기가 아니라 소나기. 후라겠으니까 뒤.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린 뒤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이 중국풍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죠? 네. 이제까지 본 그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다음으로 갑니다. 이건 완전히 실경입니다. 실제 있는 대목이에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예, 또 저 답이 나옵니다. 강진성전에 있어요. 이것도 실경을 백마감 그린 겁니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죠. 이 그림도 좋죠. 5월달의 수준입니다. 이건 1942년 이 뒷게 쪽 그린 거예요. 이거는 장성 백양사에 딸린 암자입니다. 이 그림 그려가지고 일본 문부성 전람회에서 입선을 한 작품이에요. 이건 왜 내가 했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만은 울림산방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쓰였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상 탄 거예요. 총독상 탄. 어디냐 그러면 유달산이거든요. 예. 멀리 그린 거 아닙니다. 이건 묘길상이에요. 금강산 묘길상 그린 것이고요. 이 그림은 어째 내가 여기 올렸냐 그러면요. 소나무를 이렇게 한 화폭에 담은 최초 그림입니다. 이건 나중에 소나무 그림으로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여기 그것이 언제냐 그러면 1946년의 일이에요. 여기 보면요. 어린애를 얻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요새는 어린애 없는 사람 없는데 그럼 초가지붕이 있죠. 우리의 이를테면 서민 생활을 담은 거예요. 다음 세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여기 보면은 잔잔한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만을 확대시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멋있다. 거기만 확대시킨 거인데 이 놈만 가지고도 한 그림 되겠죠? 네. 여자가 절구통에서 방아를 찍고 있는데 닭들이 와서 모이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기 등 타서 이 높은 간대 위에다 널어놓은 것이고요. 다음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런 거 촌에서 볼 수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만은 김매는 거예요, 논에서. 이와 같은 서민 생활의 그림을 그렸던 분이 남농이에요. 이런 온화한 남도 그림을 그린 분이 남농 선생이에요. 고향의 산천을 통해서 남도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70대 때, 칠순대 때 나이 상당히 드셨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으로 갑니다. 예, 더 나이 드셨을 때 83년도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이 모셔져 있는 묘소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남농 선생이고요. 여기가 뭐냐 그러면 부인 되시는 홍여사 묘입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려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호진 교수님의 울림삼방 200여 년의 여정 남농 허건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농 허건 화백님의 손자 호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수료하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수많은 대회에 입상하셨으며 국내 유명 갤러리 전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 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울림산방이 좀 아시죠? 네.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울림산방이 좀 잘 알고 있더라고 좀 믿습니다만은 다 이제 울림산방이죠, 그죠? 너무 아름답죠? 네. 어때요? 그 연못도 있고, 그죠? 여기 울림산방 여기 있고 이 옆에다가 소가집 있대요. 그리고 산이 모양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산이 모양이.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울림산방 위치가 어디냐면은 빈도에 있죠, 그죠? 빈도에 있어가지고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첨살산이에요. 첨살산이 밑에 있어가지고 울림산방 다른 이름이 토하함이라고 울림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울림산방에서 거기서 고산 운전도 노구당이 비득한 데서 다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띠 허련은 처음에 어디서 기름 배웠을까? 토띠 허련이 어디서 배웠을까? 하여튼 노구당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름 배우면서 이 두산의 다금산과 주변 기대보고 미래 작업들이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미래 작업들이. 토띠 할아버지 뛴 울림 잡지를 보면은 도가적 분위기에서 울림산방과 땅제사에 둘러싼 풍광과 디테일이 잘 묘사하고 이 네 명의 이직과 소율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림산방이 어차피 호남 남종아의 메카란 그래 잘 알지 그죠? 잘 알지면서 울림산방 동제감이 미산 남농 또 다른 호남 남아의 대가인 이제 허백령이 거기서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울림산방의 가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제조를 그죠? 첫 번째는 토띠 허련이부터 시작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허영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남농 허건이 있고, 그 남동생 허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기름 들인 사람 타대로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로 납니다. 아시겠죠? 납니다. 네 사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잘생겼죠? 뭐 아내라는 부정이 듣고 있네. 하자 요즘 아니 뭐 요즘은 좀 뭐 요즘은 좀 뭐야 요즘 대놈의 꽃미남하고 옛날 꽃미남하고 좀 다르니까 대놈이 여러분 도안이 타일이 조금 찔릴 수 있겠죠, 그죠? 나한테 보는 건지로는 그래도 기분은 좀 꽃미남 같아요, 그죠?
근데 얼굴에 표정 보니까 별로 미남이라는 아니라는 표정이 듣고 있네. 하여튼 어때 잘생겼나요? 근데 이 사람은 형님이죠, 그죠? 근데 이분은 저 허건 선생님보다는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한 70대쯤에 사진 찍은 거고, 요거는 이분은 저 25살 때 유절했대요. 25살 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젊은 시절에 얼굴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울림산방 헛디에 대한 얘기 좀 해야 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림산방 헛디에 대한 기반 내력과 가제들을 보면은 원래 헛디가 본관에 양천도 있고 디매도 있고 태인도 있고 하양도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거지 중에서 가장 인주가 많고 조선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제일 배출한 본관은 어디냐면 양천읍이에요. 무조건 양천읍이 많이 나왔어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홍길동 허준이 알죠? 동의보감 저주란 허준, 그리고 전서 제1인자 미주 허목이라고 있죠. 그래서 서화가 헛비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다 전부 다 양천읍이에요. 양천읍. 가야 김주로 왕하고 인도 허왕이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0대 손이 허전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허전문. 허전문 띠가 바로 양천허띠의 띠조입니다. 알겠죠? 양천허띠 띠조예요. 근데 고려 왕권의 공진이에요. 그래가지고 후삼족 말기에 지금 서울시의 양천구의 한강변에 있는 공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바위의 정지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양천허띠의 일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양천허띠의 띠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허대가 누구냐? 허대가 누구냐면은 저 임혜준의 터조카예요. 임혜준 터조카. 임혜준 누군지 아세요? 임혜준. 임혜준 나오고 그 사람의 큰아들이에요. 뭐 첫째. 그 다음에 둘째가 광해준이에요. 광해준이에요. 그죠? 광해준이에요. 둘째가.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천조가 죽으면은 임혜준이가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왕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광해준이가 왕이 됐죠. 그랬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임혜준이 마누라가 양천 헛디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칙적으로는 친아들이 왕이 됐으면은 임혜준과 왕이 됐으면은 어떻게 되나? 양천 헛디에 처음으로 왕비를 배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안 돼버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광해준이가 왕이 됐죠. 그러면 왕이 되니까 임혜중이 죽이려고 그래. 골래 싸우면 그래, 원래 골래 싸우면. 그래가지고 임혜중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얘가 터남이 되는 사람은 터남. 바로 여기가 허대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가지고 임혜준이가 일단 자기가 목 잘릴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 되거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태명일을 해야 되잖아. 자기가 태명일 때니까 그 처남한테 그쳐. 자기가 도망갈 때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처남은 여지여지 돌아다니다가 딘도에 가봤대요. 딘도로. 근데 딘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딘도가. 그래서 딘도로 가가지고 이 허대가 딘도로 가가지고 그 매영 전에 임혜중 보고 매영 빨리 와 했단 말이지. 그래서 매영이 알았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풍청도에서 어딘가 딱 하면서 광해준이 임혜중한테 황아 다지와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가 임혜준은
임해중은 살려줬는데 그러다가 광해군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은 임해중을 강화도로 보내. 그래가지고 타약이 내려. 그래가지고 거기 죽어버려. 허대라는 분은 이렇게 내려가 버렸더니 어떻게 돼? 그 뭐 말하자면 내려놓고 매형도 안 내려고 나 다시 내려왔다니까 어떻게 돼? 낮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갈 데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눌러버리자. 그래가지고 양천 헛디에 진도 입조절에 눌러 앉아가지고 진도 풍광에 반해가지고 눌러 앉아 후손들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진도 입조절 허대가 허지탱이라고 그랬는데 허지탱 아들만 용준방이 나요. 용준방 나오는데 이 둘째 후손은 31대 전 허련, 32대 전 허영, 33대 전 허건 이렇게 내려오고요. 저 울림산방 일대가 토띠 허령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호남 남종화의 띠조죠, 그렇죠? 그걸 알아줘야 됐고, 저 허정문의 31대 전 아까 말한 허정문이가 양천 허띠의 띠조라고 그랬죠? 양천의 띠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허각의 당남입니다. 허각의 당남이고. 그리고 원래는 저 토띠 허련의 선조가 조선 분종 때 유정이었던 허종의 뒷째 후손입니다. 그리고 허종의 둘째 아들은 양평공의 광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토띠 허련 선조님 때서 처음에 이름은 련이라고 그랬어요. 련이었다가 나중에 허유로 바꿉니다. 그리고 울림산방 2대인 그 미상 허영은 허련 선조님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이름 보고 허거루라고 하고 허걸육. 그다음에 외자를 뜨는 그 가법이 있어가지고 허거리라고 했다가 말년에 와가지고 허준이라고 이름 좀 떴어요. 그리고 울림산방 3대인 남농허건은 허선문의 33대 돈이고 본명이 허인대였습니다. 허인대. 그래가지고 호는 처음으로 우산이라는 호가 떴거든요. 우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산, 허영의 호가 미산이죠. 그 미산에 다시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또우자예요. 또우자. 또를 다시 한번 미산에 이어받는다고 해서 우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떴는데 할아버지 때서 좀 마음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남농이라는 이름을 바꿨거든요. 남농이라는 이름 바꾸고 그리고 한때 털단이라는 호를 떴어요. 털단이라는 호를 떴고 그 남동생 허림은 남동생 이민 허림 이민은 그 일본의 가와바타 화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일본의 팀문정이라고 있는데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공모전이에요. 거기서 연입전했거든요. 그래서 명성이 얻었고 전모 퇴색화를 좀 창안해가지고 모포 및 호남 화당에 팀 반향이 일으켰으나 하늘의 뛰어난 대주가 티세메저인지 팀을 다졌자를 때 요절했어요. 그래서 조선 화당에 팀 손질이 입혔죠. 하여튼 저 허림은 굉장히 좀 천재였거든요. 너무나 천재이다 보니까 그 허건 선생님한테 영향이 좀 많이 미쳤죠. 그리고 그 허림 선생님 호는 또 따로 있는데 인민 말고 털만이라는 호가 있었죠. 또 털만탄이라는 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떴는데 왜 이 호를 떴냐면은 요정에 장택할 만한 드림을 드렸다는 사실이 감추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드림을 드렸는데 가호, 가짜 호란 말이지. 가짜 호. 가짜 호를 떴다고 주장하고 다른 평자, 다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려는 이들이 스스로 다짐한 의미에서 털자를 떴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일본의 근대 화단의 거장이 있었어요. 일본 화단의 거장이 있었거든. 말하자면 부강철제라고 있었어요. 부강철제. 부강철제 말하자면 일본말로 하자면은 도미오카 대짝이라고 그러거든. 그분은
아마 영향 좀 받아가지고 이제 부광 털대잖아. 부광 털대가 털자를 그려가지고 털자. 그 털자를 따가지고 홀에 뒤인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홀이 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럴 때 타대까지 내려오고 오전은 내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진도 홍주라는 걸 그려봤었죠? 진도 홍주. 양천은 가양주인데 거기서 평민이 만들었던 거 아니라 양반 집안에서 술이 직접 빚던 방지로 대대로 전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가문의 찌찐에 있는 술입니다. 가양주가. 그래서 진도 입도전 누구라고 그랬지? 허대라고 그랬지? 허대가 진도로 정착하면서 홍주 대주 비법은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진도 토산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주에 대한 양천어찌 일화가 있거든요. 허종과 허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허종과 허찜. 응? 그러면은 자, 조선시대 성종이라는 왕이 있었지. 성종 다음에 왕이 누구지? 에? 알죠? 연장군은 알죠? 연장군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어전회의였어요. 어전회의 뭔지 알죠? 왕이 주재하는 회의란 말이지. 그죠? 어전회의 때 성종 때. 그래가지고 허종과 허찜 보고 황제거든. 그저 바로 허진의 직계 조상이죠. 알겠죠? 허진의 직계 조상 허종이라고 있었대요. 허종. 그 사람은 어전회의 참석하라고 그랬거든. 어전회의 참석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형제가 누나가 있었거든. 누나가 왠지 좀 불길해. 느낌이 불길해. 왠지 불길하고 왠지. 그래서 동생 일로 와봐. 남동생 둘이 다 불러봐가지고 여기 진도 홍주를 많이 먹였대. 다 집도니까 조금만 먹어. 좀 쭈한단 말이야. 그지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내자종이라고 있죠. 내자종이라는 동네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화문 알죠? 네. 광화문 앞에 있대요. 앞에다가 술을 많이 먹고 누나가 술을 많이 먹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때 옛날 사람들은 다가용 뭐예요? 그래, 똑똑하다. 착하다. 말이죠, 그죠?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말을 막 타고 왔대요, 두 사람이. 말 타고 왔다가 술을 많이 먹었잖아. 말하자면은 임주운전이지, 그지? 요금튀기 말하면 임주운전이지, 그지? 하여튼 뭐 말 타고 가다가 다리에다가 말 타고 가다가 두 사람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전회의에 불탐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종이 어전회의 참여한 신하가 나중에 영산주 때 다 죽여버렸죠. 왜? 뭔 일이 있었냐면은 어전회의 뭐냐면은 영산군 엄마가 성종 마누라지. 이제 바로 유명한 폐비 윤띠야. 그러니까 왜 왕비였던 윤띠가 왕비 다적에 바탈하기 위한 회의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바탈했거든. 그래가지고 영산군이 나중에 알게 돼.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신하들이 다 죽여버렸죠. 만약에 허종과 허찜이 회의에 참석했으면은 다 죽여버렸으면은 오늘날 허진은 없지. 그렇지.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지. 마무리 말 이제 한 번 더 끝내주라 했습니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예술 자산의 보존 유지하려는 문화적인 마인들이 얼마나 미흡한가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 보면은
저 중국이나 일본은 다시 정통 문화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리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하는데 한국은 문화적인 성숙도가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처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문화 불량에 대한 문화 불량 국가라는 오명이 덮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국화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더 좋겠네요. 그 앞으로 나한테 좀 배우러 오세요. 알겠죠? 하여간에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 울림 전방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산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참탈산이에요. 참. 그러니까 뭐나 무슨 말인가 하네. 참자가 뻑뻑할 참자예요. 뻑뻑할 참이고 그러니까 집 하나 있으면은 뒤에 산에 있고 앞에는 하천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보면 알겠지만 울림산방 깊이 보면은 뒤에 산에 있고 앞에는 하천이 좀 연목이 있고 하천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좀 원나라 알죠? 원나라 몽골에 침입 다녔던 그 원나라 시절에 원말 타대가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4명 있었어요. 원말 타대가 4명 화가가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화가인데 이 4사람 화가 중에서 첫째는 유명한 사람은 백지 황공망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예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탄. 그리고 왕몽이라는 분이 있었고 오딘이라는 분이 4사람 원나라 때 말 때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가 4명이 있어가지고 원말 타대가라는 유명한 화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예탄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예탄이라는 화가를 소떼 할아버지들이 존경하는 화가가 원말 타대가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예탄이라는 사람은 호가 울림이에요. 울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울림이라는 이름이 예탄이라는 호를 예탄이라는 호 울림이 따가지고 울림선방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특히 허련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나이가 40대 후반에 다시 고향의 진도를 다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작업들이 짓고 그래가지고 40년과 50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거기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좀 다시 서울을 갔다가 뭐 전주 갔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주로 인생 후반기에 여기 울림선방이 살면서 작품 활동하셨죠. 남농 할아버지는 여기서 9살까지는 어린 시절에 보냈던 데요. 자, 조태 허련 선생님 영정 이제 제대로 좀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조태 허련 선생님 드림이에요. 이거는 산조화의 팔곡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림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은 남종화하고 북종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는 좀 남종화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한 거죠. 여기 나왔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참 제일 좋은 작품이거든요. 여기 나왔던 작품 중에서 어제가 좀 제일 괜찮은 작품이에요. 여기는 모란을 그렸는데 여러분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모란이 뭐의 상징입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자가 덜하고 옛날에는 부자가 덜하고 모란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남농 할아버지가 오면서 아주 구경이 있는 풍경이 타생을 합니다. 타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화풍을 확립하는 거죠. 이 풍경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저쪽 진도 있는 찜적이라고 불리고 있고, 남농 할아버지 하면은 그래도 소나무가 유명했고 소나무가 제일 많이 잘 나갔죠. 제가 어저께 말했던 그 남농 할아버지 동생 허림, 아까 말했죠. 26살 때 요제를 하셨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천재였거든요. 이 작품이 전부 다 1930년대하고 40년대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때요? 이 작품 참 재밌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자기 지렸는데 너무 좀 생생하게 좀 지렸죠. 수목과 반대말의 퇴색과지. 그 퇴색과를 이 사람은 처음으로 우리 집안의 퇴색과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돼. 근데 이분은 일본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풍이 조금 좀 보여요. 원래는 항토 문화관이었거든요. 남농 할아버지 때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셨냐면은 그 수석 있죠, 바위, 이런 조그만 바위 있죠, 수석. 그 할아버지가 수석 모이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석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수석은 할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죠. 하여간에 그 목포시에다가 지칭했어요. 할아버지가 대표할 만한 대표작이에요. 그 제목인 조충고동이라고 하는데 그 조충고동 말 그대로 이른봄에 그 풍경이 그린 건데 굉장히 좀 세밀하게 그렸죠. 김강 모질장 작품을 보세요. 거기 김간장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간장. 거기 모질장이라고 유명한 유적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할아버지가 대표할 만한 작품인데 그 모질장 그린 작가들이 좀 많아요. 그 많은데 이 남농 할아버지 그린 모질장만큼 이제 재밌게 그린 그림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좀 전체적으로 투목으로 그리면서 좀 자세하게 그리다가 선비와 두 사람이 선비 두 사람이 좀 하얗게 그려가지고 아주 귀엽게 앙증맞게 땅 하고 좀 예쁘게 그렸죠? 그렇죠? 하여튼 이 작품은 할아버지 대표할 만한 작품이에요. 할아버지 때도 저 연필로 그려인 그린 거 있거든요. 꼼꼼하게 채취를 했죠. 학교에서는 교과서만 보고 교과서 속에서 사진으로만 보고 또 학원에서는 디자인 쪽으로 하니까는 이런 그림을 한 번도 안 봐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보니까는 붓 기법도 다르고 해서 더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미술을 전공하는 애들이고 미술 대학을 갈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주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남농 학원 선생님 때서 그
호남 남정화의 기조이신 토띠 허련의 손자이십니다. 그런 오래된 정통 바탕 위에서 화합이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동양화의 창조, 말하자면은 정통에 매달지 않는 새로운 물결에 어울리는 새로운 화풍이 창안하셨습니다. 그러한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근대 동양화의 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깔려있는 바탕은 몇 년이나 넘는 정통 기반 위에 자기의 찌림없는 노력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모든 고난에 이겨내야겠다는 그런 이지와 더불어 그런 꾸준한 작업한 결과에 근대 회화에 대표할 만한 화가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